베트남에도 분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베트남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오랜 내전을 치룬 뒤에서야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간단한 요약이 아니라 중세 베트남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천천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중세 베트남은 건신 가문이 왕위를 찬탈하고 왕조가 연달아 교체되는 혼란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혼란 끝에 16세기 레왕조가 집권하는데요. 이후 무인 출신의 왁시 가문이 기존의 레왕조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레왕조 부흥운동을 내세운 두 집안이 마광조를 내쫓는데 두 집안은 찐씨 집안과 응우엔씨 집안으로 각각 베트남의 북쪽과 남쪽 세력을 장악합니다. 당시 두 집안은 공통적으로 레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고 서로 간의 친인척이라는 의식도 있었지만 대가 거듭될수록 대립의식만 남아 무력 충돌을 계기로 반세기에 가까운 오랜 전쟁을 펼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중앙 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 농민들이었습니다. 찐씨가 다스리는 북부 지역과 응우엔씨가 다스리는 남부 지역 모두 관료층의 무능과 부패로 농민의 상황을 빈곤과 파멸로 이끌었는데 응우엔씨 조정은 군사비와 사치품을 충당하기 위해 도리어 세액을 늘리기까지 합니다. 수탈이 극심해지자 베트남 남쪽에 위치한 떠이선 지역에서 응우엔 왕조에 저항하는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떠이선 운동이라 불리는 반란을 일으킨 세력은 무서운 기세로 응우엔씨와 찐씨 세력을 차례로 격파하여 베트남의 떠이선 왕조를 설립합니다. 떠이선 정권은 지난 왕조들과는 달리 혁신적인 성격을 지닌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궁중 내부 파벌 싸움 등이 이어지며 초창기에 성격을 잃은 채 하나의 권력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남몰래 세력을 키워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응우엔 푹 아인이었습니다. 응우엔 푹 아인은 응우엔 왕조의 후예로 떠이선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응우엔 왕조가 모조리 학살당하던 시기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태국으로 망명하여 재회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피신해 있는 와중에도 몇 차례 전투를 치르며 떠이선 정권에 저항했지만 모두 패배할 뿐이었습니다. 1775년 그는 태국과 베트남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 피에르 피뇨드 비엔 주교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당시 과도한 군사비 집행과 선대의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난 프랑스는 공식적인 지원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피뇨드 비엔 주교는 사비를 털어 의용군을 모집했고 요새의 건설과 무기 제조 등에서 큰 업적을 이룬 프랑스 주요 장교들을 지원합니다. 서양 군사 기술을 발전시킨 응우엔 푹 아인은 선진 기술로 무장한 군대를 끌고 떠이선군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고 마침 내분으로 인해 떠이선 왕조의 세력이 약해지던 점을 포착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을 차지하고 있던 떠이선 정권을 차례로 함락시켜 1802년 베트남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응우엔 푹 아인은 청에 사절을 보내 비엔남이라는 국호를 승인받고 비엔남 국왕으로 책봉되는데 지금의 베트남으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을 한자식 표기로 읽으면 월남이 됩니다. 응우엔 왕조가 프랑스 장교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을 탈환한 시기인 1800년대 초반 유럽에선 산업혁명이 일어나 원료의 구매와 생산품 판매를 위한 시장을 찾기 위해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시장을 확보하려는 상인과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한 선교사의 베트남 진출이 증가했습니다. 응우엔 왕조는 왕조의 성립을 도운 프랑스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제국주의적 침략에 경각심을 느끼고 서구를 상대로 철저한 쇄국 정책을 취합니다. 가톨릭 금령을 내리고 선교사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1836년 칙령에 의하면 선교사를 살해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선교사를 숨겨주는 자는 극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마침 침략의 구실을 찾고 있던 프랑스는 선교사 탄압을 빌미로 베트남에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과거 떠이선 정권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은 없었을지라도 프랑스 장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며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가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는 요구를 협상시키기 위해 베트남에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이는 프랑스가 이미 결정 내린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에 협상을 거절하는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하며 식민지와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프랑스와 불평등한 조건의 강화 조약을 맺으며 베트남의 전 영토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북부의 tonkin과 중부의 안남, 남부의 코친차이나로 나누어 관할했는데요. 식민 지배 영역을 넓혀 베트남의 인근 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점령합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식민 연방으로 만들어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된 이후 베트남 내부에선 지식계층을 중심으로 프랑스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당시 비공산주의 혁명가들이 모여있던 베트남의 국민당 세력이 프랑스군에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베트남 반식민 운동의 주도권은 공산주의 세력에게 넘어갑니다. 베트남의 공산주의 세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호찌민이었는데요. 1911년대 초부터 베트남 해방을 위해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소련 등 해외를 떠돌며 망명투쟁을 한 인물입니다. 호찌민이 해외에 체류하던 시기인 1917년 러시아에선 공산혁명이 발생했는데요. 자본이 지배계급에 집중되어 빈익부 부익부 형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빈곤에 시달리는 하위계층인 노동자와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체제에 개입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없애고 계층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참고로 공산혁명은 혁신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성적인 이론의 한계가 드러난 실패한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식민지 베트남의 국민이었던 호치민은 러시아의 공산혁명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며 촌락단위의 공동경영체제를 이어온 곳이었지만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베트남 촌락의 농업에 상업화를 도입했는데요. 프랑스의 개입으로 전통적인 촌락단위의 공동경영체제가 와해되었고 소수의 대지주를 제외한 대다수의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식민 지배 이후 베트남 전반에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고 호치민은 계층 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토지개혁을 목표로 삼습니다. 토지개혁의 내용은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에게 재분배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튼 호치민은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선동 및 교육하는 것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베트남 공산 세력을 규합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1939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당하는 베트남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